제가 봤던 애도 내신이요 한 1.56 이렇게 되는 내신이면은 서울대도 될 수도 있는 성적이고 연고대 당연히 되는 성적인데 얘가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얘가 왜 그랬냐면 얘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서 오려고 하는 수학 과목을 안 들었어요. 경영학과 가겠다는 애가 경제 과목도 안 들었어요. 대학은요 진짜 기가 막히게 다 알아내요. 대학은요 그 학과에서 필요한 애를 뽑고 그 다음에 공부를 더 한 애를 뽑아요. 피해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앞으로 교과전형 100% 교과전형은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왜냐면 교과가 5등급제인데 교과전형하고 학종하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이제 뭐냐면 학생부가 교과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이 있잖아요. 종합전형은 교과하고 비교과를 합친 거고 교과 영역은 교과 영역만 본다는 건데 교과 영역을 어떻게 보냐면 정성평가하지 않고 정량평가해요. 그래서 정량평가 한다는 거는 그냥 무슨 숫자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0에 수렴하는 학생이 가장 우수한 학생이에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2.0인 애가 서울대에 합격하는데 1.5인 애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근데 교과전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과전형이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교과전형의 변별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 학교들은 지금 현재도 교과전형에도 수능을 반영하겠다, 면접을 반영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고려대학교는 실제로 학교 추천전형이 교과전형인데요. 실제로 비교과 영역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름은 교과전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처럼 다른 학교들도 다양한 성적을 교과 성적 플러스 다양한 어떤 면접, 다양한 수능 최저는 당연히 걸어놓고 현재도 수능 최저는 교과전형에 걸어놔요. 왜냐면 얘 전공 적합성이나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얘가 등급을 잘 받은 것만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학력 보겠다는 거거든요. 전공 적합성보다 학력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니네 학교에서 네가 1등이야? 1등급이야? 그러면 수능은 몇 등급인지 볼게. 그래서 학업적인 부분을 두 개 다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도 교과전형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물론 예외적인 학교도 있지만 반드시 교과만 보는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걸어놓는다. 아까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를 걸어놓는 것처럼 교과전형에도 수능 최저를 걸어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 100% 전형은 사라질 거고 교과 플러스 수능, 교과 플러스 면접, 교과 플러스 학교생활기록부, 뭐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을 다 붙일 거예요. 교과에다가. 그러면 교과에다가 그것들을 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 교과 전형은 사실 뽑을 수도 없고 현재도요. 아주 상위권 대학들에서는요. 100%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아요. 다 걸려 있어요. 면접에 걸려 있든 다 걸려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최상위권 대학 중에서는요. 한양대학교가 100% 교과 전형으로만 뽑았어요. 100% 교과 성적으로만 뽑은 최상위 학교가 한양대학교예요. 다 걸려 있어요. 연고대 다 걸려 있는데 한양대학교가 그래서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이 지방에서 1점대 초 1.0에서부터 1.3 이내 드는 애들이요. 무조건 한양대 교과를 썼어요. 왜냐면 수능 최저도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 전형은 다 세트로 수능 최저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양대학교는 과감하게 수능 최저도 안 보겠다. 그냥 우리는 내신만 정량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년간 학생을 뽑았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한양대학교 합격 컷이 몇일 것 같으세요? 컷이 1.3이에요. 컷이. 그러면은 서울대학교 지금 성적이에요. 이게. 그리고 일반 전형이 1.3이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보다 높아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니까. 그러면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컷은 되게 높은데 들어오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겠어요? 보통 수능으로 전국 단위의 어떤 실력을, 학력을 검증하지 않은 애들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양대학교가 그걸 포기했어요. 100% 교과 전형을 포기하고 2025년도, 작년이네요. 작년도부터 수능 최저를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 교과 전형은 지금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없고요. 앞으로는 반드시 교과 성적이 좋은 거 하나만 가지고 학생을 뽑지 않는다. 반드시 붙인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5등급제로 내신이 이제 바뀌었을 때 중간 성적대 학생들이다. 그러면 몇 등급일까요? 1등급이 10%고요. 2등급이 33%까지예요. 그리고 3등급이요. 66%예요. 2등급 중반 때부터 이제 중간 성적대라고 하는데 입시에서 사실 중간 성적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중간 성적대가 수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요. 9등급제에서 중간 성적대가 9등급이니까 4.5잖아요. 4등급, 5등급은요, 입시에서 유의미한 등급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내가 5등급, 6등급이다, 그럼 우리 중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9등급제에서 4, 5, 6등급은요, 사실 이 내신으로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 있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학령 인구 줄어들고 대학이 학생을 모집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5, 6등급 내신이라면 내 내신을 활용해서 경쟁을 해서 대학을 가지 않아도 그냥 대학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5등급이 됐을 때 5등급으로 바뀌었을 때 2등급 한 중반대라고 될 것 같아요. 2등급 중간 정도가 중위권 아이들일 것 같은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학교에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거고 5등급제가 됐을 때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요, 뭐가 없냐면 표준 편차가 표기가 안 됩니다. 학생부에 표준 편차가 표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라는 거를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그 대신 이제 표준 편차가 없어지는 대신 뭐가 생겼냐면 A등급 비율, B등급 비율 5등급제를 등급도 표기하고 생기부에 등급도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A, B, C, D, E 성취율도 표기를 해요. 그런데 A, B, C, D, E 등급이 A가 몇 프로고 B가 몇 프로고 C가 몇 프로고 D가 몇 프로고 E가 몇 프로라는 것까지 다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대학 입장에선 참고할 만한 거는 뭐냐면 A등급 비율이 얼마나 되나. A등급이 많으면 좀 공부를 하는 학교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변수들이 있고 얘가 들었던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비교과에서 활동했던 탐구 프로젝트라든지 동아리에서 했던 것들이라든지 이 내용들 얘 세특에 적힌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가지고 2등급 중반대다 라고 했을 때 내 학생부가 전공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활동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과목은 이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과목은 나한테 반드시 필요한데 이 과목이 너무 듣는 애들이 적어서 등급이 잘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한테 필요하니까 이 과목을 들었어. 그런 애들은 그런 학생부다. 들었던 과목과 얘가 뭐 세특이나 비교과에서 했던 탐구 활동의 깊이 이런 것들이 깊다고 하면은 저는 학종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깊이도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이건 어려운 과목이고 등급받기 어려우니까 안 들었고 이렇게 다 피했어요. 그리고 이 학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과목들에 대한 성적이 내가 안 좋아. 예를 들어 나 공대 가고 싶은데 뭐 기하도 안 들었거나 성적이 낮거나 수학 미적투를 안 들었거나 뭐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도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비교과 활동도 그렇게 내가 깊이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그러면 얘는 학생부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또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이렇게 넘어가서 중간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사실 저는 논술 전형을 지금 현재로서는 논술 전형밖에 없어요.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알아요. 성적이 그렇게 변하지도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미 결정이 났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오르고 막 우상향되고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3학년 성적의 비중을 굉장히 높게 대학에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다 고르게 평가하는 추세거든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래서 3학년 때 과목 3학년 때 등급이 확 오르지 않기 때문에 보통 고등학교 2학년 한 5개 학기를 수시까지 본다고 했을 때 3개 학기 정도가 성적이 나오면 그러면 3개 학기면 1-1, 1-2, 그 다음 2-1이잖아요. 그 다음 2-1 성적까지 나오면 결정이 거의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1년 남았잖아요. 2-1이면 2학년 1학기니까 2학년 1학기가 끝나면 얘가 대학 가기 딱 1년 남은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논술로도 몇 카드를 써야 되겠다라고 논술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학종을 최대한 색깔에 맞춰서 좀 하되 그냥 학종으로만 올인하면 대학을 계속 밑으로 내려야 돼요. 내가 갈 수 있는 최상위 대학부터
고점을 시작으로 쭉 밑으로 내려야 돼요. 학종으로만 가려고 하면.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 올려봐야지 그러면은 논술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이 남았다. 1년이 남았으니까 준비할 기간도 있고 어떻게 논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아서 논술도 내가 중위권이다라고 하면 논술도 한 1년 전부터는 최소한 생각하고 공부하고 가지고 가라. 이 전략을.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고등급제 애들 다 해야 된다, 다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수능도 해야 돼요. 수능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우리 애들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다 한숨 쉬시고 너무 불쌍하다. 그런데 저는 아주 냉정하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입시는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잘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입시 정책을 비판해봤자 그냥 지금까지 입시를 제가 봐온 바로는 비판하고 욕먹어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을 잘 보내는 엄마들은 욕하는 시간에 하더라고요. 전략을 찾고 방법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고 아이들 너무 힘들지만, 그리고 부모님이 입시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이요 좀 공부를 안 하는 빌미가 되기도 해요. 이건 진짜. 그래서 조금 감성적인 거, 감정적인 거 좀 내려놓으시고 이성적으로 솔루션을 찾는 데 주력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에서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능이 바뀌기 전에는, 이제 지금은 고등학교 현재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얘기인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과정이 다르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은요, 그렇게 중요한 과목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로 활용을 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우리 교육과정은요, 이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통과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통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은 과목을, 특목고를 가도 다 똑같은 과목을 듣고, 자사고도 가도 똑같은 과목을 들어요. 고1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거든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그냥 공통과정 중에 하나고, 그 통합사회, 통합과학 1학년 때 배치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너가 2학년 때부터 이제 너의 전공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거잖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 자기의 진로에 맞는 분야나 과목을 선택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면서 맛보기로 너의 그 진로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펼쳐 놓을 테니까 너 관심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통합사회 과목을, 인문 계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통합사회를 통해서 네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딘지 한번 찾아봐 라는 의미의 통합사회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윤리와 서상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 과목도 있고, 지리 과목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지리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 통합사회의 어떤 지리와 관련된 파트가 나의 굉장히 중요한 학종에서도 나의 진로를 찾게 된 하나의 계기. 거기에서 했던 탐구 프로젝트나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그 통합사회에다가 색깔을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과학 같은 경우에도 통합과학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천체 물리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그 통합과학 과목에서 천체와 관련된 부분, 이 파트를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심화 탐구적인 것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이런 거를 하라는 거였었어요. 통합과학. 그렇게 활용하라는 의미고,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세특이나 통합사회 세특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바뀌었잖아요. 이게 수능 과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그 입장에서도 통합과학이 진로를 좀 찾아가는 하나의 그 샘플, 이런 과목이었다가 수능 과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 3학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과목이 돼버렸는데, 예상 문제를 이제 얘기가 많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1학년 때 맛보기식으로 배웠던 걸로 어떻게 깊이 있는 문제를 출제하냐, 이렇게 이제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다 어떻게 해요? 통합사회에 다뤘던 개념들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수능의 난이도는, 과목은 쉬워 보이지만 수능의 난이도는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낼 것인지는 예상 문제를 이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엄마들, 아이들은 뭘 해야 되냐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도 하면서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 배워야 될 과목들을 또 연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
과학과 통합 사회를 내 진로를 찾는 하나의 샘플 과목이기도 하지만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과목표가 있어요. 1학년 때 공통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과목이냐, 일반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융합 선택이 있어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을 2, 3학년 교육과정 안에 다 이렇게 버무려 놨거든요. 근데 1학년 아이들이 통합사회 통합과학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표를 한번 딱 2학년 3학년 때 전체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한눈으로 다 이렇게 다 꿰뚫어 보시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의 표로 돼 있는데, 그러면 통합과학 공부를 할 때요, 내가 나 여기에 있는 화학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 파트를 내가 2단원을 공부를 할 때요, 2단원과 해당되는 진로 선택 과목에는 뭐가 있겠어요? 화학이 있겠죠. 화학원이 있어요. 진로 선택에도 화학과 관련된 물질,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융합 선택 과목에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어떤 내가 관심 있는 파트 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의 과목들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에서 어떤 과목으로 앞으로 2, 3학년 때 펼쳐지는구나 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내가 집중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나의 학생부에도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1학년 때 탐구 과목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고교학점제에서는 이 연결고리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의 어떤 종류, 유형을 좀 정리를 하자면 1학년은 전국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듣는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은요, 취지가 뭐냐면 그냥 그 과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에요. 예를 들면 경제, 예를 들면 지리, 한국 지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본 과목이고요. 기초 지식을 위한 기본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뭐냐면 내 진로에 맞는 과목들, 여기서부터 이제 초이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너 선택해서 들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에 새로 생긴 과목명이 융합선택 과목이에요. 융합선택 과목은 뭐냐면 과목과 과목 간의 융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과 과학의 융합, 철학과 문학의 융합, 이런 과목들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이 과목의 융합선택 과목의 취지는 뭐냐면 실제로 한번 써봐. 문제 상황에 어떤 사회 이슈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네가 한번 다뤄봐. 그 내용은 어떤 과목이나 특정 과목의 영역에 갇히지 말고 이 과목과 그래서 그 과목들을 교육부에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과목을 초이스를 해야 되고, 이거를 전체를 다 보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학생들이 통합사학에서 싹튼 나의 관심사를 기본적인 체계를 일반 선택에서 들었어요. 경제로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통합사회에서 1학년 때 경제 관련한 파트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거기에서 내가 관심이 싹 트고, 그래서 나는 2학년 때 일반 선택에서 경제 과목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에 가서 경제에 관련된 어떤 경제 탐구 과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들어서 탐구 프로젝트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융합선택에서 경제와 관련된 어떤 수학하고 경제가 융합된, 또는 과학하고 경제가 융합된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어.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과 영역에서 전공 적합성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수능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나오는 과목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문제를 출제했을 때도 대비가 되는 거예요. 심도 있게 출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심도 있게 출제를 했을 때 그 얘기는 대학 과정까지 간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 심도 있게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융합 과목까지도 안 갈 거고,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 안에서 깊이 있는 내용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진로와 관련된 교과 영역의 디자인도, 내 전공과 관련된 디자인도 할 수 있고 깊이 있는 공부도 할 수 있고 더불어 수능도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접근하는 것을 지금부터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화수학이라는 게 지금 이제 예전에 공통과학, 공통수학,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래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배우거든요. 그리고서 2학년 때 수1, 수2를 배웠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바뀐 입시에서는 수1이 대수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수2가 미적분 1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미적분 2. 미적분 2가 이제 예전에 말한 미적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과목에서 미적분 2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같은 경우 미적분 2와 기하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화 수학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입시를 이제 계속 예전에는 문과 수학, 이과 수학 따로 봤잖아요. 수학, 가형, 나형 이렇게 따로 봤는데 이제 문이과가 이제 통합되면서 다 바뀌었는데 저는 과생들이 불리하다, 문과생들이 불리하다라는 말에 사실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이과생하고 문과생하고 교육과정은 분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왜 자꾸 이거를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냐면요. 대학이 계열별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모집 단위별로 모집을 하니까 전공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필수로 너 이 과목 들어. 너 이 과목 필수로 들어. 너 기하 들어야 우리 공대 올 수 있다? 너 미적분 들어야 너 경영학과 올 수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할 수 없이 문과, 이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요번에도 문과에서 인기 있는 학과들 전부 다 이과생들로 채워졌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저는 근데 이게 오히려 문과, 이과생, 문과생 이런 개념보다 저는 수학을 더한 아이와 덜한 아이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수학을 더한 학생들한테 분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학을 덜한 학생 더 잘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문과라고 이제 기존 저기로 한다고 하면은 문과가 수학을 좀 덜 하는 거는 맞잖아요. 수학을 덜 하는 과목, 덜 한 학생이 대학을 잘 간다. 그런 전략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현실적으로 수학이 덜했고 약해. 그리고 미적 2까지 한 애, 기하까지 한 애와 미적 2하고 기하를 안 한 애하고 똑같이 대학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문과, 이과, 유불리 이런 기준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저는 이게 이제 문과, 이과의 문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탐론이라 그래가지고요. 오히려 과학 난이도가 높거나 과학이 수학 사탐보다 어려우니까 기존에 자연계열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사탐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기준으로 말씀하면 실제로 문과 애들한테 불리하거든요. 이게 문과 애들한테 불리해지는 상황이다. 근데 저는 이제 프레임 자체를 공부를 더한 학생이 더 가는 게 맞고 문을 다 이렇게 이제 걷어냈다라고 했을 때 넘나들거든요. 넘나드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기하를 하고 미적분 2를 공부한 애가 그걸 안 한 애보다 더 대학을 잘 가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문이과적인 그 프레임으로 얘기를 이제 하는데 문이과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입시는 굉장히 냉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작년에 제가 봤던 애도 정말 내신이요 한 1.56 이렇게 되는 내신이면은 뭐 서울대, 연대, 고대는 서울대도 될 수도 있는 성적이고 연고대 당연히 되는 성적인데 얘가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얘가 왜 그랬냐면 얘 생활기록부를 딱 보니까요. 얘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서 보려고 하는 수학 과목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미적분을 안 들었던 지금 미적분 2 이 과목들을 안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경제 과목도 안 들었어요. 심지어 경영학과 가겠다는 애가 경제 과목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 경영학과 갈 애가 왜 경제 과목을 안 들었니? 라고 하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이 과목은 점수 따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었대요. 피한 거죠. 미적분 대신 확통을 들었어요. 피한 거죠. 대학은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다 알아내요. 그런데 얘가 고대 경영학과 썼는데요. 얘가 쓰는 모집 단위에서 다른 애를 이겨야 되는데 다른 애가 미적분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얘를 뽑아요. 안 들은 애를 안 뽑아요. 그리고 경제 과목을 얘는 안 들었지만 경제 과목을 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뽑는단 말이에요. 경제 과목을 들은 애 뽑아요. 그러니까 대학은요 그 학과에서 필요한 애를 뽑고 그 다음에 공부를 더한 애를 뽑아요. 피해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 선택이 지금 고등학교 선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선택이 아이의 평생 인생을 좌우한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대학교 정도면 조금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고등학교는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뭐 특목 자사고는 가급적이면 뭐 보내는 게 좋다. 뭐 이런 경우는 안 보내는 게 좋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학생 수가 너무 적은 학교는 보내지 마라. 왜? 내신 등급 나오기가 힘드니까. 예,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거리가 먼 학교 보내지 마라. 당연하죠.
막 엄청 먼 학교를 그렇게 보내면서 아예 시간과 체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죠. 신설학교는 또 보내지 마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것도 일부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신설학교는 아무래도 아직은 교육 그런 커리큘럼이 조금 정착되지 못하거나 입시 결과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학교에 갔다고 해서 내 아이의 뭐 인생이 크게 좌우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짚어볼 수 있는 거는 특목 자사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아이가 성적이 이제 중위권을 넘어서서 상위권이 됐을 때 내 아이가 성적이 좀 잘 나온다면 대부분 특목고를 좀 보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특목고든 자사고든 갈 수만 있다면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일단 거기에 온 아이들은 어쨌든 학습 성취도가 좀 높은 아이들이 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성실하다거나 조금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시간 관리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비교적 더 있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대학 입시의 관점에서 또 본다면 아무래도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에 조금 더 적합한 교육 과정들로 구성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일반고에 비해서는 있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갈 수만 있다면 특목 자사고는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걱정되는데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있죠. 어떤 경우냐면은 아이가 워낙에 유리할 멘탈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공부는 잘하고 성적은 좋지만 굉장히 이제 멘탈이 약한 아이들,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고 어떤 실패에 대한 불안도도 굉장히 큰 아이들,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이제 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면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는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 잘하고 성실하게 내가 시험 준비를 한다면 좋은 성적을 사실 갖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고등학교 가서는 그동안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쌓아왔던 학습 시간, 누적되어 온 학습량들과 어떤 그런 내공들이 이제 발현이 되는 그런 시기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알지 않는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곳이 고등학교예요. 중학교 때 내가 학원을 많이 다녀서 쉬지 않고 학원 숙제를 잘해서 그래서 계속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계속 암기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중학교 3학년까지는. 근데 그게 고등학교 가서 이제 안 먹힌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특히나 이 아이가 특목고 자사고로 가게 된다면은 성적이 아마 하위권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특목 자사고에는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았던 아이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어쨌든 성적은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나는 중학교 때 성적이 상위권이었는데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바로 내가 지금 하위권의 위치에 딱 들어서는 순간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 좌절에서 나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아주 극심한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아주 무기력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탈감을 느끼죠. 어떤 박탈감? 정말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아이들이구나. 라고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나는 쟤네들을 어떻게도 이길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렇게 느끼는 순간, 다시 말해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확 없어지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회복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특목고 자사고를 가지 않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얘기들은 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학생 수가 적은 곳 피하고 너무 거리가 먼 곳을 피하고 신설학교는 피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고를 피해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남녀공학을 피해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각자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여고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보다는 그러니까 남고보다는 여고 아이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 따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렵다라는 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네,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영향이 저는 10%? 많아야 20%?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대부분 그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이나 학업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 그 아이가 그동안 키워온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학습에 대한 태도, 역량, 공부 습관, 무엇보다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 혼공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아이의 성적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지 그 몇 가지의 영향 때문에 크게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준비를 고등학교 가기 전에 잘 해놔야 역대급으로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특징은 앞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은 아이들이, 그리고 스마트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메타인지가 좋거나 또 자기효능감이 좋은 아이, 그리고 성격적으로 예민하지 않고 낙천적인 아이들, 긍정적인 아이들,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성적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는 바로 이 아이가 혼공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학원 숙제를 다 하고 나면은 나 이제 내가 해야 될 공부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대부분인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적으로나 아마 다 동의하실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학원에 의존해서 좋은 성적 내는 아이 없어요. 그 해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수능 만점자 아이들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 해마다 수능 만점 받은 아이들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그 아이들이 서로 아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은 서로 각자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으면서 서로 모르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서로 그 얘기를 서로 맞춰볼 시간도 없었을 텐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학교 수업 중심으로 모르는 거는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학원을 열심히 다녀서 수능 만점 받은 아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수능 만점 받은 아이들이 들었던 인강과 지금 현재 전교 꼴등하는 아이가 듣는 인강이 같은 인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혼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플랜을 세우고, 내가 수학은 이 오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내가 인강을 들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게 효율적이고, 또 복습을 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게 효율이 날 수 있는지, 이런 공부 방법에 대한, 공부 습관에 대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알고 혼자 공부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은 내신으로 못 간다가 아니라 교과 성적만으로는 가기 어렵다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영수 과학 중심으로 학교 교과 성적이 내신 1등급이다 라고 하면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내신 등급이 9등급제였을 때 이야기이고요. 9등급제였을 때 1등급이 상위 4%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4%라는 성과를 낸 아이들은 명문대를 갈 수가 있었죠. 그 교과 성적으로.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바뀐 대학 입시 정책으로 인해서 내신 등급의 변별력이 많이 약해졌고, 그 대신 교과 세특으로 많은 것들을 평가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이들이 세특 기록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얼마나 양질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정말로 주제 탐구 보고서를 얼마나 잘 써서 집요하게 탐색해 나갔던 그 탐구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수시라고 하면은 그렇게 내신 등급과 생기부가 이제 주요 핵심 내용이었고, 정시 하면은 이제 수능을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죠. 이미 과거의 이야기이고요.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수능만 잘 봐서 가는 것은 이제 다 끝난 얘기고, 역시 정시로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생기부를 잘 관리하고 세특을 잘 챙겨야 갈 수 있습니다. 정시에서도 수능 보고 생기부 다 봅니다. 우리는 부모 역할을 처음 해보는 거고, 정말 내 아이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고, 정말 내 자녀의 행복을 너무 바라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아이를 엄마의 마음으로 키우지 말고 이모의 마음으로 키우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조금만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조금 먼 미래를 바라본다거나 조금은 생각을 좀 확장해서 본다면은 지금 당장 내 자녀가 어디 수학학원을 가야 되지? 어디 좋은 영어 학원을 가야 되지? 이번에 몇 등급을 꼭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너무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멀리 바라보는 마음을 자꾸만 가지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내 아이의 그릇이 1리터짜리인지 학습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내 아이의 학습 능력, 학습에 대한 그릇이 1리터짜리인지 혹은 5리터짜리인지 혹은 10리터짜리인지를 조금 빨리 파악을 해서 그 그릇의 크기에 맞는 양을 찰랑찰랑 부모님이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마음을 써서 노력해야 될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아이의 학습 그릇을 점검하지 못했을 때 불행이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딱 그만큼만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고, 좀 과하다 싶다면은 멈출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영수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만약에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빨리 캐치해서 그 아이를 정말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그릇이 우리 모두 부모님들의 마음에 있었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